왕궁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단지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숨죽인 숯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정적이었다. 달빛은 기묘하게 흐릿했고 바람은 궁궐의 처마 끝에서 맴돌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왕실의 침전 복도를 따라 단단한 발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왕이었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 속내는 복잡했다. 손에 꼭 쥐어진 서찰.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그를 절망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각성 속으로 밀어넣었다. 중전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대비가 독을 구해 중전의 식사에 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왕의 수하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은밀히 조사한 끝에 독이 담긴 작은 병과 침술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비 자신의 어머니가 또다시 왕권을 위협하려 한다는 것. 문 앞에 선 왕은 문지기를 물렸다. 골룡포 자락이 바람결에 흩날렸다. 방 안에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채 켜져 있었고 은은한 향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대비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비녀를 꽂으며 왕의 기척을 느꼈다. 밤이 깊었는데 어인 일이냐?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이 말하고 있었다. 한때 그에게 따스한 젖을 먹이고 손수 한복 저고리를 입혀주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대비는 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한 죄인이었다. 중전을 죽이려 하셨습니까? 왕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목소리 속에 울리는 떨림은 피할 수 없었다. 대비는 고개를 돌렸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이 입가에 번졌다. 그 아이는 왕실의 피를 흐릴 존재야. 너의 아이이기 전에 내 정적의 피를 이어받았지. 왕은 이를 악물었다. 수많은 대신들과 척족들 사이에서 중전의 가문은 늘 놀랑거리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걸 무시하고 사랑을 선택했고 왕실도 결국 그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비는 달랐다. 그녀는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견뎠고 자신의 뜻을 위해조차도 아이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어머니께서 왕좌를 지키려 하신다 해도 그건 제가 감당할 몫입니다. 아이까지 손대시는 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넌 그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 왕은 알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었다. 혈육과 혈육의 싸움이었고 동시에 운명을 건 싸움이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어머니를 더 이상 대비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왕은 결단했다. 대비를 공식적으로 폐위시키고 그녀가 가진 권력을 모두 회수할 것이다. 정쟁이 아니라 정화였다. 오염된 왕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대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스쳤다. 감히 나를 폐위하겠다고 국법에 따라 왕실의 이름으로 죄를 묻겠습니다. 왕은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다. 대비는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녀의 곁에는 조정의 일부 대신들이 결탁해 있었고 왕실 경비대 내부에도 그녀의 영향력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이 싸움은 곧 왕의 진짜 즉위식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주로 거듭나는 고통의 의식. 달빛 아래 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결연함의 그림자이자 왕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고독의 표식이었다. 왕이 대비에 거처를 나서던 그 시각, 궁의 안들에서는 뜻밖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은은한 등불이 켜진 정원 안, 초승달 빛마저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여리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다. 중전의 입덧이 심해져 속을 다스릴 약재가 절실했기에
열이는 귀한 뿌리를 찾아 밤중까지 움직이고 있었다. 열이야, 이 밤중에 무얼 그리 열심히 하는 것이냐. 중전이었다. 가벼운 비단 저고리에 겉옷만 걸친 채 그녀는 조용히 걸어왔다. 열이는 놀라 일어섰다. 중전마마, 차가운 밤 기운에 몸 상하십니다. 괜찮다. 궁 안이 어찌 이리 쓸쓸한지. 내가 있는 곳은 따뜻할 줄 알았지. 중전의 미소는 짧았고 눈가엔 피곤함이 스며 있었다. 아랫배를 살며시 감싸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열이는 놓치지 않았다. 곧이어 그녀는 중전의 손을 덥석 잡았다. 마마, 손끝이 너무 차십니다. 이대로 가시다간 탈이 날 수도.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꾸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야. 그 순간이었다. 등불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차가운 바람이 바닥을 휩쓸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부딪히며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동물도 사람도 아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누가 있는 것이냐? 열이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검은 그림자가 등불 사이로 스치듯 지나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열이는 등 뒤에서 날아든 차가운 무언가에 목덜미를 물린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가늘고 긴 손톱 같은 무언가가 살을 찢으며 들어왔고 무형의 바람이 폐속을 핥히듯 휘감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중전도 마찬가지였다. 열이의 비틀거림을 붙잡으려다 그녀 역시 무언가에 목을 물린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떨었다. 공중에서 휘몰아친 기운은 검고 흐릿했으며 그것은 바로 수살기였다. 죽음과 저주의 기운을 지닌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운 존재. 열이는 마지막 힘으로 중전의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둘의 손목 위에 동시에 붉은 무늬가 피어났다. 용의 비늘처럼 얽힌 기이한 형상이 살결을 타고 퍼지더니 그 무늬는 심장까지 닿은 듯했다. 저건 중전이 숨을 헐떡이며 중얼였지만 이미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정원 바닥에 둘이 동시에 쓰러졌다. 등불은 꺼졌고 정적은 다시 궁을 덮었다. 수살귀는 다시 어둠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달빛만이 그 자리에 남아 조용히 두 여인을 비추고 있었다. 아침이 밝기 전 궁 안은 발칵 뒤집혔다. 경비들은 쓰러진 열이와 중전을 발견했고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원들이 몰려와 맥을 짚고 독의 흔적을 의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들 모두가 본 것은 하나였다. 두 여인의 팔에 똑같이 새겨진 도저히 인간의 짓이라 볼 수 없는 붉은 저주의 문양. 왕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피투성이가 된 마음으로 그는 무력하게 누운 중전의 손을 쥐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그는 묻고 있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닌 것. 그리고 그 실체를 알 사람은 단 하나. 강철이, 널 부르겠다. 이 저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강철이, 당장 내게 오라 전하라. 왕의 목소리는 궁 안을 가르며 울렸다. 중전과 열이가 동시에 저주에 쓰러졌다는 사실은 왕의 내면 깊은 곳, 수십 겹으로 덮어두었던 분노와 공포를 일깨웠다. 궁에서 감히 이토록 명확한 악의가 작동했음을 뜻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손을 벗어난 일이라면 더더욱 심각했다. 강철은 지하 감찰고에서 검술 훈련 중이었다. 윤갑의 몸을 빌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이계의 혼돈과 마주한 채 요동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채 달려온 그는 왕의 표정을 보는 순간 단숨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무슨 일입니까? 열이와 중전이 동시에 쓰러졌다. 같은 저주다. 수살귀의 짓으로 보인다. 강철의 눈동자가 번득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팔을 걷어 올렸다. 자신의 팔에도 희미한 문양이 남아 있었다. 예전
그 어두운 밤에 수살귀의 그림자가 스쳐갔을 때부터 있었던 흔적이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명결입니다. 수살귀는 단순히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한 존재들과 자신을 묶어 저주의 고리를 만든 겁니다. 왕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 고리를 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아 의원들이 말하길 저 문양이 심장까지 닿으면 돌이킬 수 없다 했다. 중정과 열이 모두 사경을 넘나들고 있다. 강철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내면에서도 이미 고통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살귀의 저주는 단지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자의 정신에 들러붙어 자란다. 왕은 강철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라면, 내가 수살귀와 얽힌 존재라면 너만이 찾을 수 있다. 이 저주의 뿌리를.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단히 다짐한 듯 말했다. 이름, 나에게도 진짜 이름이 있었을까요? 단지 쓰러진 병사에게 깃든 그림자가 아닌 나로서 불린 이름. 그때 그의 가슴에 달린 윤갑의 옥패가 붉게 반짝였다. 작은 파동이 일며 강철의 내면에 억눌렸던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거기엔 검은 밤, 자신이 태어난 연못, 그리고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던 여인의 뒷모습이 있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존재가 아니야.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긍정한 순간 폐사찰에 바람이 달라졌다. 불화가 흔들리더니 그 속 승려의 눈동자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왔다. 왕이 놀라 물었다. 그림에서 빛이. 강철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건 과거에서 전해온 응답입니다.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는, 기억이 이름을 만들고 이름이 저주를 이길 수 있다는 증거. 그 밤, 강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불렀다. 나는 강철이다. 윤갑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강철. 왕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수살귀의 과거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 혼의 사연을 듣는 일이다. 비비는 한밤의 연무장에 홀로 서 있었다. 사늘한 공기가 땀으로 젖은 이마를 식혔고 손끝에는 미세한 진동이 맴돌았다. 그가 쥔 것은 얇은 비철검 한 자루였다. 검날은 무딘 듯 보였지만 그 안에 깃든 부적의 기운은 흐릿한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형은 아무것도 몰라. 그가 내뱉은 말은 칼보다 차가웠다. 강철,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앞장서서 모두를 지키려는 존재. 그리고 자신은 늘 그의 그림자였다. 이름만 보면 무게감이 없어 보이지만 비비는 무속계열 퇴마술에 있어서만큼은 형보다 뛰어났다. 그는 신체의 일부를 희생하며 기력을 부리는 충령술에까지 손을 댄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형은 날 그냥 애처럼 보지.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열이. 그 이름이 입술 위를 맴도는 순간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형은 그녀를 지키고 싶어 한다. 그녀를 위해 목숨도 던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의 지킴은 형의 그것과는 달랐다. 나는 그녀의 운명을 봤다. 수살귀에게 물린 그녀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형이 감당 못할 일도 해야 해. 비비는 품 안에서 검은 봉인을 꺼냈다. 그것은 폐사찰에서 자신이 몰래 가져온 홍백부였다. 봉인된 사령의 기운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원래는 금기였다. 사람의 혼백과 악귀의 기운을 얼고 봉인하는 이 기술은 실패 시 도리어 사용자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열이가 수살귀의 매개체가 된다면 형도 엉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눈앞에서 붉은 안개의 형상을 한 악귀가 열이에게 달려들던 순간 자신은 몸을 던져 막았고 그 일로 몇 주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땐 모두가 열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리고 비비는 조용히 자신이 본 환상을 삼켜야 했다. 그 환상 속 열이는
왕좌 위에서 피투성이 얼굴로 웃고 있었다. 어쩌면 이건 예언이 아니라 경고야. 비비.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철이었다. 형은 검을 차고 있었다. 그는 밤에도 무장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늘 사람의 본심을 꿰뚫듯 날카로웠다. 그걸 내가 가졌을 줄은 몰랐어. 강철의 시선은 비비의 손에 쥐어진 혼백부로 향했다. 비비는 미동도 없이 대꾸했다. 형은 열의를 살리고 싶어 하지. 하지만 살리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야. 그게 내가 할 말이냐. 강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열의는 우리를 위해 싸웠어. 그리고 지금도 저주와 싸우고 있어. 비비는 낮게 웃었다. 형은 아직도 사람의 마음이 전부 선하다고 믿나 봐. 그는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열의 안에 있는 다른 존재를 봤어. 분명히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냐? 아니, 완전히 업해진 않겠어. 하지만 비비는 봉인을 들어 올렸다. 이걸 써야 해. 그녀 안에 수설귀를 엉두르지 않으면 형도 곧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야. 두 형제의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강철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혼자 짊어지지 마. 너도 나한테 말해야 해. 우린 형제야. 비비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다. 형은 항상 날 앞세우지 않았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근데 지금은 둘이 아니면 못 막아. 비비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혼백도를 형에게 건넸다. 이걸 써야 할 순간이 오면 내가 먼저 앞에 설게. 강철은 그 손을 천천히 잡았다. 고맙다. 그 순간 멀리서 귀청을 찢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살귀였다. 두 형제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날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상 7화 내용이었습니다. 8화를 빠르게 받아보실 분은 구독 알림 신청해주세요.